네, 영양생화학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생화학은 이번 주 포함해서 3주간 진행이 되고요. 혹시 작년에 제 그 생화학 강의 들으셨던 선생님 계시면 1주차는 내용이 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2주차, 3주차쯤 가시면 좀 뭔가 재정리된 내용들, 그리고 또 뭔가 추가된 내용들이 좀 보이시기 시작할 겁니다. 자, 제가 그동안은 프린트로 강의를 해 오다가요. 올해 처음 교재가 나왔어요. 근데 제가 원고를 써서 학원에 전달을 하고 책은 이제 학원에서 만들어 주셨는데, 네, 표지가 그렇게 아름답지는 않죠. 네, 근데 제가 이제 처음 나온 교재다 보니까 비록 표지는 좀 아름답지 않지만 왠지 저는 좀 개인적으로 정이 가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정이 간다 막 그러고 있었고요. 그 제가 책 이름은 어떻게 정할까 하다가 전공 영양의 뉴 바이블이라고 정해봤어요. 네, 제가 이 이름을 만들면서 글자 그대로 뭐 새로운 바이블 이런 의미 말고 저의 어떤 의도 내지는 포부를 좀 담아봤거든요. 선생님들 혹시 아시겠나요? 제가 이제 임용고시에서 앞으로 뭘 어떻게 하겠다라는 저의 어떤 그런 의지 같은 게 담겨 있는데, 네, 뭐 퀴즈로 내드릴 테니까 한번 어떤 의미일지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네, 아무튼 그렇고요. 선생님들, 우리 영양생화학이라는 거 어떤 과목이죠? 뭐 공부하는 과목이죠? 그 영양소의 대사에 대해서 공부하는 과목인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대사라는 거는 A 물질이 뭐 B로 바뀌고 B는 C로 바뀌고 C는 D로 바뀌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매 단계마다 A가 B로 바뀔 때에는 뭐 이게 산화인지 뭐 탈탄산인지 하는 그러한 어떤 반응의 종류도 배우셔야 되고, 이 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는 무엇인지, 뭐 조효소는 무엇인지, 무기질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그런데 이런 단계가 엄청 많을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암기할 게 엄청 많은 과목입니다. 선생님들 생화학 공부해 보신 분들 생화학 좀 되게 어렵고 힘들다 이제 이런 느낌 많이 받아 보셨을 텐데요. 자, 이렇게 암기할 게 많은 과목이다 보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하게 우리가 단순 암기로만 접근했을 때는 진짜 굉장히 좀 어렵고 재미도 없고 지루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 이 생화학을요, 어떤 이해로 접근을 하시게 되면 생각보다 쉬워요. 생각보다 쉽고 그 다음에 생각보다 또 재밌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경우에는 진짜 이 생화학을 제대로 배우시고 나면 이 생화학의 재미에 푹 빠지셔가지고 우리 그 영양교사 시험 모든 과목 중에 생화학이 제일 재밌다 하실 정도로 이렇게 좀 흥미를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 저와 함께 이 생화학 재미에 한번 푹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자, 일단 그 뭐 우리 해당 과정이니 뭐니 뭐 TCA니 이런 거 들어가기 전에 기초 지식을 몇 개만 조금 점검하고 나가려고요. 자, 우리가 이제 너무 자연스럽게 사용하게 될 뭐 효소, 조효소, 보조인자 뭐 이런 뭐 기질 이런 말들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자, 선생님들 일단 기질이라는 것은 효소가 작용할 그 대상 물질이죠. 예를 들어서 A를 B로 전환한다고 하면은 그 A라는 물질, 이것이 이제 우리가 그 물질을 기질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우리 효소라는 것은 그 A를 B로 전환시켜주는 과정에서 그 생화학 반응이 좀 더 빠르게 일어나게 도와주는 그러한 단백질로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효소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 다음에 효소가 어떤 그런 반응을 촉진할 때 효소 혼자서 일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쩔 때는 그 효소를 도와주는 조효소나 보조인자 같은 것을 필요로 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 조효소라는 것은 어떤 거냐면 이 비타민 유도체입니다. 그러니까 비타민으로부터 비타민을 좀 가공해서 그런 조효소가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나중에 만나게 될 뭐 TPP, FAD, NAD, PLP 이런 것들을 조효소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따금 어떤 반응이 진행될 때 무기질까지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무기질의 경우에는 우리가 보조인자라고 보통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용어들 좀 알아두시고, 자, 그 다음에 네, 자, 선생님들 조금 전에
여기 보시면은 뭐 기질 특이성이 있다. 이거 보이시죠? 요거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데 뭐 그냥 쉬운 말입니다. 어떤 효소가 특정 기질에만 작용한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효소가 어떤 물질을 이렇게 잘라주는 역할을 하는 효소가 있다라고 할 때 이러한 모양을 가진 기질 A에 대해서는 작용을 해서 이렇게 잘라줄 수 있지만 조금 다른 모양을 가진 다른 물질에 대해서는 서로 이렇게 작용이 안 된다, 뭐 반응하지 않고 자를 수 없다, 이제 이런 것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효소는 뭐 자르는 기능이 있는 효소라고 해서 아무 물질이 다 자르고 다니는 게 아니고 자기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정해져 있어요. 이런 것들을 효소가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고 얘기하고요. 그 기질 특이성이 있다라는 말 바로 아래 보시면 뭐 반응 전후 효소는 변하지 않음이라는 거 있죠. 이것도 그냥 쉬운 말인데 반응 전이나 후나 효소한테는 아무 변화가 없다, 그냥 그런 얘기입니다. 지금 보시면 물질은 뭐 이렇게 잘라졌지만 뭐 기질 A는 이렇게 잘라졌죠. 그렇지만은 효소 자체는 뭐 반응 후나 반응 전이나 뭐 아무 모양의 어떤 그런 변화가 없다, 이제 이런 것을 그냥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자라는 뜻이고, 자, 그 다음에 네, 선생님들 그 비타민은 조효소를 구성한다. 여기서 그 구성이라는 말에 지금 자료 보시면 밑줄이 좀 그어져 있으실 텐데요. 우리가 그 시험 보실 때 다 서술이기 때문에 서술을 하셔야 되잖아요. 그럴 때 조금 더 서술을 좀 세련되게, 좀 공부한 사람 같게 이렇게 하실 때 이런 구성이라는 말을 좀 써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이럴 수 있거든요. 뭐 니아신, 비타민 B3는 우리가 왜 섭취해야 되는가라고 하면은 그거 뭐 비타민 B3 뭐 그거 뭐 조효소 NAD 뭐인데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 약간 뭔가 그 사람이 그 니아신과 그러니까 비타민 니아신과 조효소 NAD가 관련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는 같지만 뭐 약간 얼버무리게 되면 이렇게 서술이 세련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하시냐면 니아신은 NAD를 구성하거든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뭔가 이렇게 좀 서술이 세련되어지는 그런 느낌이에요. 자, 왜 구성이라는 말을 쓰냐면 선생님들, 자 보세요. 우리 방이 있고 집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방이 집보다는 좀 작은 개념이에요. 그렇죠? 근데 방에 뭐 부엌도 붙고 뭐 마루도 붙고 화장실도 붙어서 그런 것들이 모여서 집을 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비타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비타민을 섭취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비타민 그대로가 조효소가 되는 것은 아니고 비타민을 섭취하면 비타민을 이제 가공해요. 우리 몸에서 비타민이 들어오면 거기에 뭐 좀 붙이고 뭐 좀 붙이고 뭐 좀 붙여서 그걸로부터 조효소를 만들어내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서술을 할 때 마치 방이 집을 구성하죠 라고 하는 것처럼 비타민은 조효소를 구성한다,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뭐 비타민 B6는 뭐 왜 섭취해야 돼? 비타민 B6는 PLP를 구성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굉장히 서술이 세련되어진다, 그런 말씀. 그 다음에 또 효소, 조효소, 보조인자 같은 거를 설명할 때는 뭐 A 물질이 B로 바뀔 때 뭐 그 어떤 효소가 필요해요, 뭐 이렇게 필요하다 이런 말도 괜찮지만, 이것도 괜찮지만 조금 더 세련되게 표현을 서술을 하실 때 관여한다라는 이런 단어가 굉장히 좀 서술이 매끄럽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화학 반응에 효소, 조효소, 보조인자를 설명하실 때 이 반응에는 이 조효소가 관여해요 라고 하면 굉장히 이렇게 서술이 좀 세련되어지는 그런 느낌이 있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그 아래 보시면 기질이라는 단어가 나왔죠. 자, 선생님들 이거 바탕이 되는 물질 아래에다가 자, 약간의 필기를 하실 건데요. 내부를 채우는 물질. 자, 내부를 채우는 물질, 그냥 뭐 또는 뭐 내부 정도라고 이 정도로 약간 필기를 한번 해놔 보시고요. 자, 기질이 우리가 생화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은 두 가지 의미로 쓰입니다. 하나는 아까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그런 물질을 가리킬 때, 우리가 A 물질을 B로 바꿀 때, A 물질을 가리킬 때 이것은 효소의 작용의 대상이 되는 그런 기질이에요 하면서 그 A라는 물질을 부를 때 우리가 기질이라고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하나의 기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또 하나의
잠깐만요. 이 효소 작용의 대상이 되는 물질, 이거 약간 예시를 들어보면, 우리 당신생 공부하시다 보면 당신생 기질 이런 말이 나와요. 그럼 이거는 뭐냐면, 우리가 당신생이라는 것은 선생님들 뭐 아시는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당신생, 포도당을 새로 만들어내겠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당이 아닌 물질들을 그런 기질들이 준비가 되면 그것들이 효소가 막 작용을 해가지고 그거를 결국 포도당까지 만들어낼 거란 말이죠. 이때 당신생 기질이라는 거는 어떤 느낌이냐면 우리가 당신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어떤 재료가 되는 물질들, 그냥 그런 차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신생 기질에서 기질은 효소 작용의 대상 물질이라는 뜻을 가진 그런 예시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나중에, 지금은 좀 넘어갈 거지만 나중에 설명드릴 기질 수준 인산화라는 것에서 이 기질도 결국에는 그냥 어떤 물질 수준에서의 인산화다,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돼요. 이건 조금 나중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뭐 바탕이 되는 물질 또는 지금 필기해 드린 것처럼 뭔가 내부를 채우는 물질 또는 뭐 내부, 이런 느낌의 기질이라는 게 있는데, 자, 이런 건 어떤 거냐면, 자, 선생님들 골기질 이런 말을 들으시잖아요. 그럼 이건 뭐냐면 우리 뼈가 있죠. 우리가 고급 영양학이겠네요. 거기서 칼슘을 공부하다 보면 칼슘 공부하실 때 뼈도 같이 공부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 뼈를 공부하시다가 골기질이라는 말이 나오면 그건 뭐냐면 골이 뼈잖아요. 뼈의 어떤 내부를 채우는 물질, 그냥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뼈가 이렇게 있다고 할 때 그 뼈의 내부를 채우는 물질,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는 게 골기질에서 기질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내부를 채운다, 이런 느낌이죠. 그래서 우리 예전에 시험 문제 이런 게 나온 적이 있어요. 골기질 단백질 중에 가장 주요한 단백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답이 콜라겐이었는데 그냥 그 느낌이 뼈의 내부를 채우는 물질 중에 가장 주요한 단백질이 뭐야, 이 말을 갖다가 골기질 중에서 가장 주요한 단백질이 뭐냐, 이렇게 물어봤던 겁니다. 선생님, 그럼 기질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뭔가 내부를 채우는 물질, 그런 느낌. 그 다음에 그 내부를 채우는 물질의 느낌이 있을 때도 있고 그냥 그 내부 자체를 의미하는 데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 우리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는 말을 생화학 공부하시다 보면 진짜 많이 듣게 되실 거예요. 근데 이건 뭐냐면 이 미토콘드리아라는 게 있는데 그 내부 공간을 의미하는 뜻으로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는 말이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 기질이라는 것도 뭔가 그 내부, 이런 느낌. 그래서 우리가 서술을 하실 때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하시는 거나 뭐 어떤 반응이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나 미토콘드리아 내부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나 똑같은 말인 겁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 자료에는 없는데요. 이거는 알아보시겠는 분들은 안 그리셔도 되고 필요하신 분은 그리시면 좋겠는데 똑같이 그리긴 너무 어렵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냥 약식으로 어느 정도만 그려 놓으시면 되냐면, 자, 제가 뭐 생생하게 보여드리려고 뭐 예쁜 그림을 찾아봤고요. 약식으로 필기하실 때는, 자, 요게 지금 제가 세포를 그린 겁니다. 그럼 여기 요거를 세포막, 요 정도.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요 세포 안에 공간을 우리가 세포질이라고 해요. 그 다음에 다른 이렇게 있는 이런 것들을 세포 내 어떤 소기관이라고 해요. 다 세포 소기관이라고 하는데 다 그리실 필요는 없고 그냥 뭐 핵 정도만, 세포 소기관 중에 하나로 핵 정도만 그리시고, 그 다음에 지금 우리가 보고자 하는 미토콘드리아인데요. 미토콘드리아는 이런 식으로 한번 그려보세요. 뭔가 번데기 모양인데 막을 하나 그리시고 뭐 두 번째 그 안에다가 막을 한 개 더 그리셔야 돼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안에 있는 막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이라고 필기를 하시고요. 밖에 있는 건 외막, 미토콘드리아 외막입니다. 그 다음에 이 막이 두 겹인 거죠. 그래서 막과 막의 이 사이에 있는 공간을 그냥 말 그대로 막 사이 공간이라고 필기하실 수 있겠고요. 네, 그 다음에 그럼 우리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는 게 어디가 될까요?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는 거, 여기 요 공간을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라고 하게 돼요. 자, 이런 식으로 필기를 아시는 분들은 안 쓰셔도 되고요. 필기하실 분들은 요 정도로 그려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게 어떤 생화학 대사 반응들이 일어날 때요, 대체로 그 일어나는 장소가
세포질이라고 하는 여기이거나 여기이거나 아니면 미토콘드리아 내부 공간을 의미하는 미토콘드리아 기질, 여기서 반응이 일어나거나 보통 그래요. 근데 이 생화학 문제 중에 단골 문제가 그 반응이 일어나는 장소를 물어볼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건지 아니면은 미토콘드리아 기질에서 일어나는 건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있거든요. 이게 단골 문제라서 제가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대사 과정들에 대해서 낱낱이 이게 세포질인지 미토콘드리아 기질인지를 그렇게 구분까지 하실 정도는 아니고요. 제가 시험 문제에 나오는 것들은 이건 세포질이다, 이건 미토콘드리아 기질이다 계속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앞으로 강의 들으시면서 제가 체크를 해드리는 것들에 대해서만 이제 그런 사항들을 챙겨보시면 되겠고요. 자, 세포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소기관들 중에서 우리가 뭐 고급 영양학이나 생화학 하면서 필요한 거는 미토콘드리아 정도고, 핵은 어느 정도로만 기억하시면 되냐면 우리 DNA라고 하는 게 핵 안에 들어있어요. 그냥 그 정도만 기억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소기관은 그렇게 특별히 필요는 없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세포 내 소기관이라고 한다. 대표적인 게 미토콘드리아가 있다. 자, 이렇게 필기해 보시고, 자, 선생님들 제가 오늘 강의를 하면서요, 뭐 전기 음성도, 그 다음에 그리고 뭐 구조식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음이온, 양이온 이런 말들을 그냥 사용할 겁니다. 근데 선생님들 그런 말들의 뜻을 이제 뭐 잘 아시는 분들도 있고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선생님들 우리 지금 직강문 선생님들 다 지난주에 보셨겠지만 제가 그 예비 영양교사를 위한 화학교실이라는 제목을 가진 기초 화학 강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강의에서 다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오늘은 그냥 그런 용어들을 사용하려고 해요. 자, 근데 혹시 만약에 우리 뭐 인강을 통해서 나중에 뭐 이 강의를 접하시는 분들 중에서 혹시 만약에 뭐 시간 관계상 그 예비 영양교사를 위한 화학교실을 그냥 건너뛰고 생화학으로 바로 들어왔다고 할 경우, 그랬는데 오늘 강의를 들으시는 동안 제가 뭐 구조식이니 전기 음성도니 무슨 뭐 이온, 뭐 양이온, 음이온 이런 말을 막 사용하는데 저런 용어가 조금 낯설어서 생화학 강의가 잘 귀에 안 들어온다 이런 생각이 드시면 혹시 만약에 그 화학교실 강의를 건너뛰었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시면 잠깐 이제 생화학 강의는 중단하고 그 영상을 먼저 보시고 오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일단 다 들으셨다는 전제로 제가 진도를 나가 볼게요. 자, 선생님들 제가 그 화학교실 강의를 하면서 산소, 수소, 탄소, 질소, 산소 같은 원자들의 주변에 보통 막대기가 몇 개 있는 게 정상인지 말씀드렸어요. 그쵸? 뭐, 한 개, 네 개, 세 개, 두 개 생각나시죠? 그쵸? 그리고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질소의 경우에는 보통 세 개인데 최대 4개까지 올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근데 4개가 질소 주변에 막대기 4개가 오는 경우 우리가 해줘야 될 일이 뭐가 있냐면 플러스를 써줘야 돼요. 그렇죠? 그것도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뭐 막대기 하나는 단일 결합, 뭐 단일 결합 안에는 전자가 2개 들어있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자, 근데 이런 사항들을 왜 알아야 되냐면, 자, 우리가 이제 앞으로 생화학 공부를 하시다 보면 선생님들 이런 식의 어떤 구조식 같은 걸 딱딱 알아봐야 돼요. 그랬을 때 이 탄소 주변에 막대기 몇 개인 게 자연스러운 건지 이런 것들을 알아야 이 그림이 눈에 확확 들어오거든요. 근데 그리고 또 뭐 제가 막 필기를 할 때 막 이렇게 NH3라고 쓰는데 이게 왜 3이지? 뭐 또 제가 또 어떤 경우는 막 이렇게 하면서 막 이렇게 쓰는데 이게 왜 2지? 이제 이런 것 때문에 잠깐 멈칫멈칫하시면 강의를 따라오기 힘드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이해하실 수 있도록 그 화학교실 강의가 이제 필요한 겁니다. 자, 그리고 선생님들 뭐 이런 것도 다 설명드렸죠. 이것을 구조식을 쓸 때 히드록시기를 이렇게 OH라고 할 수도 있고, 뭐 아니면은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막대기를 그려 놓을 수도 있는데, 뭐 막대기 정도 뭐 단일 결합 같은 경우에는 뭐 이중 결합을 생략하기는 좀 그렇지만 단일 결합 같은 경우는 생략하고 그냥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다 마찬가지 그림이다. 우리 이런 것도 다 이제 공부를 하고 왔어요. 자, 되셨고, 자, 그리고
자, 이것도 좀 점검해 보죠. 선생님들, 수소는 원래 최외곽 전자라고 하는 전자를 하나 가지고 있죠. 근데 그 수소가 그 하나의 전자를 잃어버리는 경우에 우리는 이것을 H 플러스라고 표기해주고 수소 이온이라고 한다라는 것까지 공부하셨죠, 그렇죠? 근데 이게 보통 수소가 전자를 잃어버리게 되고 H 플러스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굳이 양이온인지 음이온인지 표시 잘 안 하고 그냥 수소 이온이라고만 말을 해도 화학 공부하는 사람끼리는 우리가 H 플러스를 의미하고 있다는 걸 다 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근데 제가 오늘은 굳이 양자를 좀 써놓은 게 선생님들 일반적으로는 수소 이온이라고만 말해도 H 플러스로 다 통해요. 다 통해요. 그런데 오늘의 경우는 제가 약간 수소 음이온하고 비교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은 강의하는 중에 수소 이온을 제가 조금 구체적으로 수소 양이온이라고 말하는 적이 좀 있을 수는 있는데 오늘은 음이온과 비교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고 일반적으로는 수소 이온 하면 양이온 얘기한다고 H 플러스라고 다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들 지난주에 우리 수소 음이온이라는 건 공부를 안 했었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되는데 어렵진 않습니다. 자, 원래는 전자가 하나인데 이 하나를 잃어버린 경우에 H 플러스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럼 수소 음이온의 정체는 뭐냐면 수소가 전자를 하나를 가지고 있었었는데 어딘가에서 전자가 하나가 더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전자가 지금 하나가 초과되어 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가 전기적으로 마이너스를 띠게 돼서 이제 H 마이너스가 되고 이것을 우리가 수소 음이온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수소 양이온은 원래 하나 갖고 있던 걸 잃어버리네, 그런 이온. 수소 음이온은 원래 하나였는데 어디선가 하나를 더 가지고 온 이온,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자, 이것도 한번 필기 들어갑니다. 자, 이 X는 미지수 같은 건데요. 탄소일 수도 있고 산소일 수도 있고 뭐든 상관없다 해가지고 제가 그냥 X로 한번 표시를 해봤어요. 이 다른 어떤 X라는 것하고 수소가 지금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그림으로 그린 건데요. 자, 이 막대기는 이렇게 전자 두 개를 의미한다라는 것까지 공부하셨죠? 자, 선생님들, 이 어떤 다른 원자, 탄소일 수도 있고 산소일 수도 있고 한데 그 다른 X라는 원자랑 수소를 제가 분리시켜 볼게요. 분리시킬 겁니다. 이때 자, 이렇게 분리를 시키게 되면 수소가 전자를 다 놔두고 원래 사실은 이 둘 중에 하나는 수소 거였다고 볼 수도 있는 상황인데 제가 여기서 분리를 시켜버리면 수소가 전자를 하나도 가지지 못한 채 쫓겨나는 꼴이 되겠죠. 이러한 결과로 만들어진 이온은 수소 무슨 이온일까요? 수소 양이온이 H 플러스 이온이 만들어지게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우리가 수소 음이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 생성될 수 있을까요? 이 결합이 그 X라는 원자랑 수소의 결합이 이렇게 여기서 끊어지는 경우에 이때는 수소가 이 전자 두 개를 다 가지고 방출되게 될 거잖아요. 이럴 때 이러한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 이러한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 수소 음이온이고 이러한 결과로 생성되는 것이 수소 양이온이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알고 계시면 되겠네요. 자, 선생님들, 그런데 이것도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우리가 자연계에서 아주 흔하게 접할 수 있는 게 이걸까요? 이게 훨씬 흔하겠죠. 그 이유도 좀 아시겠나요? 자, 우리 그 화학교실 할 때 제가 조금 어려운 말을 한번 쓴 적이 있는데 선생님들, 이 전자 두 개가 지금 이 X라는 어떤 다른 원자랑 수소 원자의 정가운데에 있다고 그랬나요? 아니면 살짝 이렇게 이동한다고 그랬나요? 살짝 이동한다고 그랬었죠. 이게 이 둘 중에 더 힘이 센 쪽으로 끌려가요. 이렇게 어떤 그 가운데 있는 전자를 자기 쪽으로 약간 끌어당기는 힘, 이걸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죠? 기억나세요? 이걸 전기 음성도라고 한다고 그랬었죠. 이 둘이 결합하고 있을 때 둘 중에 좀 더 힘센 애가 있어요. 그쪽으로 살짝 끌어당겨 놓습니다. 근데 보통 수소는
다른 것에 비해서 힘이 약한 편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뭐 탄소가 있던 산소가 있건 이 전자는 이쪽으로 약간 이동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뭐 적나라하게 그리면 뭐 가운데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이동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 둘을 이렇게 분리시킨다고 할 때 전자가 이쪽으로 이동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끊어지는 게 쉬운 거죠. 자, 이렇게 이동해 있는데 이거를 여기서 이렇게 잘라낸다? 어떠세요? 보기에도 좀 힘들어 보이죠, 그쵸? 전자가 이쪽으로 약간 이동해 있는 판인데 여기서 이렇게 잘라서 수소 음이온으로 방출시킨다라는 것은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수소 음이온 형태로 방출하는 것은 되게 조금 독특하다. 이거는 되게 좀 특별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들 오늘 공부하시는 동안 계속 오늘 뭐 그 생화학 1주차 강의 들으시는 동안 수소를 어떤 큰 어떤 물질에서 우리가 수소를 쫓아낼 때 수소를 전자를 하나도 안 주고 수소 양이온 형태로 쫓아내는 건 어떤 일이다? 이건 쉬운 일이고 흔한 일이에요. 그런데 수소 음이온 형태로 전자 두 개를 같이 수소 음이온 형태로 수소를 쫓아내는 거는 이건 좀 되게 특별한 일이에요. 힘든 일이라고 그런 인식을 오늘 하루 동안 계속 갖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자, 우리 작용기라는 것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표를 이렇게 화면에다가 띄우다 보면 보통 표는 좀 글씨가 작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화면에 잘 안 보이시면 우리 자료 보시면서 같이 강의 들어주시기 바라고요. 자, 선생님들 작용기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가 기라는 것은 영어의 그룹이 한국말로 번역했을 때 기로 번역이 되거든요. 그래서 작용기가 원래는 영어로 펑셔널 그룹이라는 건데 뭐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그룹? 그냥 그런 느낌이어서 그룹은 또 뭐가 그룹이냐 보면은 이렇게 OH가 모여 있죠. COH 뭐 3개, 그 다음에 원자 4개 뭐 이렇게 약간 여러 개의 원자가 모여 있다 해가지고 그냥 이 원자 그룹?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그런 그룹의 느낌을 살리기 위해서 영어로 펑셔널 그룹이라고 했고 한국말로는 작용기. 그래서 우리가 뭐 히드록시 기라고 하면 이게 지금 뭐 O랑 H랑 모여 있는 그룹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뭐 알데히드 기라고 하면은 C랑 O랑 H랑 모여 있는 그룹. 그냥 이런 느낌으로 기라는 말을 사용해요. 기는 그룹 느낌이고요. 다음 선생님들 그 다음에 이 OH가 히드록시 기다. 요런 모양이 알데히드 기다. 그 다음에 뭐 요런 모양이 케톤 기다. 요런 모양 카르복실 기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외우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냥 요 구조식을 보시고서 요런 모양이 보이면 이것의 작용기 이름은 이거다라는 것은 선생님들께서 암기를 좀 해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헷갈리실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걸 좀 체크만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일단 선생님들 R이라는 것은 어떤 뭐 되게 분자가 뭐 큰 분자일 수도 있고 작은 분자일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떤 뭐 덩치가 R이라는 것은 뭐 되게 복잡할 수도 있고 간단할 수도 있는데 우리가 관심 있는 히드록시기를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그냥 R이라는 한 글자로 퉁친 거라고 말씀드렸었죠. 선생님들 그런데 제가 또 지난 시간에 우리 화학교실 할 때 유기물이라는 것은 탄소 골격 위에 형성된다 이런 말씀 드렸었죠. 자, 그렇다고 하면 여기 되게 뭐 제 아무리 복잡하더라도요. 이런 작용기 바로 옆에 그러니까 막 실질적인 분자 크기는 이만하다고 하더라도 막 복잡하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작용기 바로 옆에는 어떤 원자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큰가요? 탄소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긴 하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R이라는 것은 뭐 간단할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는 여러 가지 구조를 그냥 R이라는 한 글자로 퉁친 건데 이런 작용기들 바로 옆에라고 보면은 바로 옆에는 이웃하는 원자로는 탄소가 있을 가능성이 제일 크다. 그런 것도 하나 챙겨 두시고 그 다음에 자, 선생님들 우리 요런 모양 이렇게 C랑 O랑 이중결합하고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수소가 보이는 요 모양을 보시면 알데히드기라고 보실 수 있는데 이거를 우리가 좀 간단하게 표시하는 경우에 이렇게 그릴 뭐 시간이 없다 그럴 때 간단하게 표시할 때
이것을 이렇게 CHO라고 써주셔도 돼요. 그래서 자, 아세트알데히드를 표현을 하실 때 자, CH3COH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구조식을 그려주셔도 되고, 아니면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쓰실 수도 있다. 그냥 이런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정말 하나 조심하셔야 될 거는요. 선생님들 이거를 우리가 이런 막대기 표시 안 하고 COH라고 할 수도 있고 CHO라고 할 수도 있겠죠. 근데 COH라고는 절대 쓰시면 안 돼요. 알데히드를 간단하게 쓰더라도 COH는 안 됩니다. 왜냐면은 COH라고 해버리면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이거를 알코올 히드록식이라고 착각할 우려가 있어서요. 이렇게 쓰지 않아요. 알데히드를 표현을 할 때는 COH라고 하지 않고 CHO라고 한다. 그래서 아무리 간단하게 표시하더라도 아세트알데히드를 쓸 때 이렇게 CH3, COH 이렇게 해버리면 이건 아세트알데히드가 아니에요. 그래서 알데히드 간단하게 표시하실 때 착각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 하나 알려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뭐 카르복실기는 간단하게 하면 이렇게도 표시할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네, 선생님들 뭐 그 책 가지고 계신 책들 보시면 어디는 뭐 카르복실기, 어디는 카르복시기 막 이렇게, 그건 이제 어차피 영어를 발음하는 거에 따른 차이인 거니까 뭐 어떤 뭐 카르복실기, 뭐 어디는 또 카복실기 막 이런데요. 그런 거 다 똑같은 얘기니까 그런 것 때문에 뭐 서로 다른 건가 이렇게 고민하실 필요는 없으세요. 이제 그 영어를 발음하는 차이에 의해서 살짝 발음 차이가 나는 거는 우리 시험에서 전혀 상관이 없다. 상관이 없고, 그다음에 네, 그리고 또 설명드려야 될 게, 선생님들 보시면 여기 히드록식이 알데히드기, 케톤기, 카르복실기, 카르보닐기 이런 것들은 이런 구조식 보고 이런 작용기의 이름이 뭐다라고 알아보셔야 되는데, 자, 그러면 조금 헷갈리실 수 있는 게, 뭐 히드록식이도 많이 들어보셨고 알코올도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뭐 알데히드기, 알데히드, 뭐 어떤 거는 보면 기자가 있냐 없냐의 차이밖에는 사실은 없는데, 이런 거 보면 히드록식이나 알코올은 조금 이름 차이가 있죠. 이게 어떤 차이냐면 선생님들, 자, 제가 이 물질의 고유 이름은 에탄올이에요. 고유 이름은 에탄올. 근데 이것을 이 작용기에만 집중해서 이름을 사용할 때에는 히드록식이라고 부르게 되고요. 그럼 알코올은 뭐냐면요, 이 물질을 어떤 약간 이 분자 수준에서 이 물질이 어떤 종류인지, 이 물질의 종류로서 이름을 언급할 때에는 이건 알코올의 한 종류야, 그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 보이시는 이름들은요, 이 화합물명인데 그냥 화합물의 어떤 종류로서 이름, 화합물 종류로서 이름, 그런 이름들이 뭐 알코올, 알데히드, 케톤, 카르복실산, 카르보닐 화합물, 그런 이름들이고요. 자, 여기에 있는 히드록식 알데히드 이런 것들은 이 작용기에만 집중했을 때 그렇게 히드록식이나 그렇게 이름을 부르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작용기에만 집중한 이름이냐, 아니면 그 물질 분자 수준에서 이 분자 수준에서 이게 어떤 종류의 물질이냐, 이런 거를 얘기할 때 부르는 이름이 조금 다르다라는 것이죠. 자, 근데 선생님들 이런 거 본 것 같아요. 저도 뭐 인터넷에서 검색하거나 하다 보면 사실은 히드록시기라는 거랑 알코올이라는 거 원래 구분하는 게 맞거든요, 정식으로는. 그래서 작용기를 부를 땐 히드록시기, 그 다음에 이 분자 수준에서, 이 물질 수준에서 어떤 종류냐 그러면 이 화합물은 알코올 종류지라고 얘기할 때는 그런 알코올, 이런 말을 사용하셔야 되는데, 선생님들 혹시 뭐 알코올기 이런 말도 좀 들어보셨죠? 저도 그 뭐 인터넷 검색하거나 하다 보면 사람들이 조금 이제 원래는 좀 잘못된 거긴 한데 워낙 널리 퍼져 있는,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도 알코올기라고 한다고 해서 틀리게 할 것 같진 않아요. 그렇지만 그래도 원칙적으로 뭐 지킬 건 지켜주자, 그냥 그런 생각이 들고, 만약에 혹시나 시험 보시다가 막 히드록식이 생각 안 나면 그냥 이렇게 OH기 이렇게 써도 그냥 상관없어요. 그냥 OH기는 어쩌저쩌고 막 써도 상관없고. 자, 용어 사용을 좀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 용어 사용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들 제가 뭐 예시도 쭉 적어 드렸는데요. 오늘 이 예시 다 외우세요 이런 건 아니에요. 앞으로 우리가 계속 강의하다 보면 계속 만나게 될 그런 물질들이어가지고요. 뭐 오늘 다 외우실 필요는 없고요. 한번 오늘 그냥 구경만 한번 해보죠. 자, 알코올이라는 종류의 예시로 들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뭐가 있나 봤더니 뭐 에탄올, 콜레스테롤, 피톨, 레티놀, 글리세롤 이런 것들이 있네요. 참 신기하게도 이름에 다 뭐 올, 롤 이런 걸 가지고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앞으로 이름에 그런 게 들어갔으면 얘 알코올 종류인가 보다. 이 분자 안에 히드록시 갖고 있나 보다. 그런 느낌들 좀 받으시면 되고요. 자, 알데히드의 예시를 들어보니까 아세트알데히드, 레티날, 글리세롤알데히드 같은 이름들을 앞으로 만나시게 된대요. 보니까 이름에 알데히드가 들어있거나 날 이런 게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이런 거 보시면 아, 얘는 알데히드 종류인가 보다. 작용기로는 알데히드 기를 가지고 있나 보다. 그런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뭐 케톤 종류는 톤자를 좀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화합물 종류로서 우리가 카르복실산이라는 종류에 해당하는 물질들을 보면은요, 어떤 산이라는 글자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산에서 산도 사실은 이러한 카복실기를 갖고 있다는 걸 의미해 주고요. 뭐 글리세르산, 레티노산, 아세트산 다 보시면 이것들을 화합물 종류로서 카르복실산의 일종이라고 하는데 작용기 차원에서 봤을 때는 카르복실기라는 이러한 작용기를 이 분자 내부에 다 포함하고 있다. 그런 식으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요 3페이지에서 이제 하나 더 설명해 드릴게, 자, 여기 보이시는 케톤기랑 카르보닐기의 차이에 대해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선생님들 우리 카르보닐기라는 이 카르보닐기랑 케톤기를 비교해 보시면 뭔가 되게 비슷하게 생겼죠. 그렇죠? 둘 다 탄소, 산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비슷한 건가 뭐가 다르지 하실 수 있는데, 자, 카르보닐기라는 거는 언제 사용하는 용어냐면 탄소랑 산소가 이중결합을 하고 있다는 건 확인이 되는데 이 주변에 뭐가 있는지 모를 때, 또는 뭐가 있어도 상관없다고 해서 좀 큰 개념으로 사용하고 싶을 때는 카르보닐기라는 말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제가 이웃하는 원자로 보통 요 R 쪽에 R이라는 부분에 바로 이웃하는 원자로는 탄소가 있는 경우가 제일 많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자, 이 옆에 탄소가 있고, 탄소, 그 다음에 탄소는 일단 하나씩 있다고 제가 가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왼쪽 오른쪽에 바뀌어도 상관은 없지만 제가 왼쪽에 탄소를 한번 그려봤어요. 이쪽에 제가 수소를 그렸어요. 그러면 아까 카르보닐기였는데 왼쪽 오른쪽을 확인해 보니 한쪽에 탄소 한쪽에는 수소가 있어요. 그러면 아까 카르보닐기라고 했던 것이 왼쪽 오른쪽으로 확인하고 나니까 결국 뭐였던 셈인가요? 알데히드기였던 것이네요. 그렇죠? 자, 그리고 여기 카르보닐기가 보이는데요. 왼쪽 오른쪽을 확인했더니 둘 다 탄소야. 그럼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너 알고 보니까 케톤기였구나 이렇게 불러주실 수가 있는 거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자, 카르보닐기가 있었는데 왼쪽에 탄소, 오른쪽을 보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너는 카르복실기였구나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카르보닐기라는 이름은 왼쪽 오른쪽이 요 탄소의 왼쪽 오른쪽이 확인이 안 되어서 구체적인 이름을 사용할 수 없을 때, 또는 그냥 뭐가 있든 상관없어, 그냥 나는 뭐 알데히드, 케톤, 카르복실산, 뭐 심지어 에스테르까지 이게 있는 건 그냥 다 가리키고 싶어, 폭넓게 쓰고 싶어, 그럴 때 우리가 카르보닐기라는 말을 쓰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용어 구분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작용기의 이온화 요거 정도 점검해 보시면, 여기까지 하면은 기초 뭐 개념들은 거의 이제 뭐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자, 선생님들 방금 보셨던 그 여러 개의 작용기들 중에서 우리가 이온화를 염두에 둬야 되는 게 두 개가 있어요. 자, 갑자기 전기를 떼버리는 걸 우리 이온화라는 것은
그 전기를 안 띠고 있던 것이 전기를 띠게 되는 걸 이온화라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지금 주요 작용기로 한 뭐 5개 정도를 배웠는데,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죠. 그렇죠? 6개를 배웠는데, 이 6개 중에서 갑자기 전기를 떼버릴 것까지 우리 염두에 둬야 되는 게 2가지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카르복실기랑 아미노기의 경우에는 전기를 지금은 안 띄고 있죠. 뭐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가 안 되어 있죠. 그렇다가 이것들이 뭐 전기를 떼버릴 가능성도 우리가 염두는 해두고 있어야 돼요. 자, 카르복실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지난 시간에 COH는 H 플러스를 내보내고 그러면 이제 플러스가 나갔기 때문에 자기는 CO 마이너스로 남게 되는 경우가 있다라고 우리 공부했었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카르복실기는 이온화가 되면 전기를 떼버리면 이런 식으로 분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 이것도 다 공부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 아미노기의 경우에는 자, 기본적으로 그 막대기가 3개니까요. 지금 알기랑 연결될 때 하나 썼고 수소 2개랑 연결될 때 해서 막대기 지금 3개를 다 사용하고 있는 거죠. 제가 물론 막대기 2개는 생략한 그런 상태로 보시면 되시겠어요. 그랬던 이 아미노기가 수소 이온이 와서 붙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지금 결합선이 4개가 되어버렸죠. 그렇죠? 그랬기 때문에 지금 플러스를 써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미노기는 수소가 붙으면 NH3 플러스가 될 수 있고 뭐 카르복실기는 이렇게 분리가 될 수 있고 하는 것들도 배경 지식으로 다 가지고 있으셔야 돼요. 그 다음에 자, 뭐 암모니아니, 암모늄 이온이니 이런 것들도 딱 봤을 때 뭐 이름 정도 떠올르셔야 되고 그 다음에 왜 숫자가 3인지 4인지 플러스는 왜 있는지 이런 것들도 그냥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도 우리 화학교실 강의에서 다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고 그래 나 저거 알아 이렇게 떠오르시면 돼요. 자, 이 정도까지 하면은 우리 생화학 강의를 본격적으로 나가기 위한 그런 기본 지식들은 다 점검이 되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들 우리 생화학을 저는 조금 이제 뭐 다른 강의 혹시 들어보셨다고 하면 그런 강의들하고 저는 조금 다르게 나가요. 뭐냐면 아마 우리 생화학 강의를 시작하면 아마 첫날 배우시는 게 해당 과정 해가지고 갑자기 뭐 포도당이 포도당 6인산으로 바뀌는데 막 하면서 효소는 뭐는 뭐 막 이렇게 막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그 다음 단계는 뭐 어떻게 되는데 그때 필요한 효소는 뭐는 뭐 막 나올 거예요. 근데 저는 그런 어떤 강의 방식이 우리 그 학생들에게 굉장히 생화학을 어렵게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이런 해당 과정이나 TCA나 베타산화나 요소회로 같은 것들은요, 그 단계를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뭐 예를 들어 뭐 산화, 인산화, 탈탄산, 이성질화 이런 것들이 조합이 되어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런 것들 중에 몇 개가 조합되어서 해당 과정을 이루고 있고 이런 것들 중에 몇 개가 조합되어서 TCA를 이루고 이런 것들 중에 몇 개가 조합되어서 베타산화를 이루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과정부터 딱 시작하자 해가지고 여기는 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아직까지 우리 학생들에게 난 산화가 뭔지 모르는데 나는 탈탄산이 뭔지 모르는데 하는 상황에서 계속 강사는 여긴 산화, 여긴 탈탄산 이렇게 나가다 보면 그 단계 하나하나가 잘 머리에 안 들어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떤 전략을 사용하냐면 본격적인 뭐 해당 과정 TCA, 뭐 베타산 이런 걸 들어가기 전에 선생님들께 먼저 산화란 뭔지, 인산화는 뭔지, 탈탄산은 뭔지, 뭐는 뭔지 이런 것들을 쭉 다 설명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러한 개념들이 확 정립이 되어 있으면은요, 요걸 알고 해당 과정에 들어가시면, 자, 여긴 산화예요. 그럼 산화. 여긴 탈탄산이에요. 그럼 탈탄산. 이렇게 하면서 단계가 굉장히 쉽게 넘어가실 수가 있게 돼서 저는 좀 그런 강의 전략을 사용하는 편이고요. 자, 그런데 이 산화, 인산화, 뭐 탈탄산, 이성질화 이런 것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 밑단에 어떤 지식이 갖춰져 있어야 되냐면 기본적으로 이런 원자들의 특성, 얘네들이 가질 수 있는 뭐 막대기의 개수, 그 다음에 이것들이 모여서 어떤 그룹을 지은 작용기 뭐 그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이 다 깔려 있어야만 또 이것들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1교시에서 했던 일들은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 기초화학 강의에서 했던 일들은 이런 것들에 대한 배경 지식을 막 이렇게 알려드렸다고 보실 수가 있고요. 자, 잠깐 쉬시고 다음 교시부터 이런 것들을 쭉 공부하시다가 오늘 거의 마지막 시간쯤 가셔가지고 오늘은 해당 과정 하나 정도까지 보시고 아마 1주차 강의는 끝나시게 될 겁니다. 네, 잠깐 쉬시고 2교시 하겠습니다.